자, 안녕하십니까. 이철희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제가 담당한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인데 공인중개사 1차 과목입니다. 1차 과목. 그래서 간단히 첫 시간에는 부동산학이 뭘 공부하는 학문이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 공부가 될 것인가 간단히 언급한 다음에 곧바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동산학은 어떤 경제학을 가장 큰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부동산 활동이라고 있는데 이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예컨대 뭐 거래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개 활동 그리고 뭐 관리 활동이라든가 임대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활동 자체가 그전에는 주목구시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가능하면 뭐 능률적으로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능률적이라는 얘기는 뭐 주어진 시간 내에서 가장 뭐 효과적으로 최대 효과를 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활동 자체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이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나온 학문인데 어쨌거나 그러면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농사 짓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다 부동산 활동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마저 공부하려고 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주로 이제 거래 활동이죠. 이 거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사이드에 있는 내용들 있죠. 이런 걸 쭉 한번 연구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한번 그려 볼게요.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을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게 뭐냐면 의사 결정 분야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의사 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뭐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겁니다.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면 이러한 대안 중에 그 사람들은 어떤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합니다. 자, 합리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어떤 이제 이성에 부합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요, 합리적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경제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자, 경제적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어디 가서 우리가 손해를 보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뭐 시장에 나가서 이 물건을 깎으려고 하지, 일부러 돈을 더 주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경제적 인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공인중개사를 뭐 시험을 공부하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뭐 자아실현 욕구가 있다. 이렇게 거창한 욕구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뭐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을 요걸 통해서 좀 해결하겠다. 더 나아가서 뭐 큰 돈 좀 벌어보겠다. 이런 목적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전부 다 뭐라고요? 경제적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인간을 가정해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보자 하는 걸요. 의사 결정 분야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중에서 최적 대안을 선택해보자. 그런 얘기죠. 네, 그러기 위해선 맨 먼저 이제 투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론에서는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쭉 적어보는 겁니다. 자,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부동산 중에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어떤 최적의 부동산을 선택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부동산을 그냥 감각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 아파트라든가 이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지금은 상당한 어떤 논리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걸 동원해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투자론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금융론이다 해갖고 여기서는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비싸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이제 고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 이제 자금에 조달하는 형태는 이제 다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를 조달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갚아나갈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금융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개발론이다. 여기서는 자, 어떤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다가 어떤 형태로 건물을 기획해서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지어서 어떤 식으로 분양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론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자, 어떤 뭐 시장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 예컨대 뭐 투기가 극성이거나 아니면은 뭐 난개발 같은 게 뭐 심하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부동산 문제다. 어떤 사람은 뭐 집도 절도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그냥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정부 역할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어떤 형태로든 개입해서 이거 해결하려고 하겠죠. 이거를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동산 정책도 때로는 정부 입장에서 뭐 효율성을 강조할 것인가, 약간 좀 어려운 표현인데 형평성을 강조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요? 이거를 정책론 해줍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파트를 이름하여 의사결정 분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결정 분야.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이 공부해야 될 파트가 될 수 있는데, 요때 요거를 이렇게 이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러한 분야가 있는가 하면 요걸요,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러한 분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 실무적으로 지원해주는 분야를 의사결정 지원 분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사결정 지원 분야. 그리고 이론적으로 지원해주는 분야를 뭐 기초 분야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의사결정 지원 분야는, 그다음에 먼저 이용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용론엔 여기서는 인간이 특히 토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겁니다. 이때 이 여러 가지 활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다양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컨대 아주 옛날에는 이 직장은 이제 도심에 두고 주거지는 외곽에 나가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근래 들어서는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뭐 직주 분리 현상이다. 아니면 직주 접근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러한 다양한 현상들, 이런 걸 쭉 한번 살펴보는 거기가 여기서 이제 이용론입니다. 두 번째는, 자, 부동산 관리론이다. 여기서는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형태로 관리하는 게 뭐 효과적인 관리가 될 것인가, 이걸 쭉 한번 살펴보는 게 관리론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 입지 선정론이다. 아니면 입지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예컨대 내가 갈비집 같은 거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갈비집을 어디서 하는 게 어떻게 최적의 입지가 될 것인가, 이런 걸 한번 따질 필요가 있는데, 따져볼 필요. 이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외국에 있는 뭐 학자들, 오랫동안 강의했던, 대학교에서 강의했던 학자들이 내놓은 논문들을 여기서 주로 공부하는 게 바로 입지론입니다. 그 다음에, 자, 부동산 마케팅론이다. 해갖고, 어떤 이제, 이 부동산 기업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대림산업이 있는데, 이러한 회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지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때, 자, 이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총체적인 어떤 활동, 이런 거를 마케팅론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어떤 기업 입장에서의 총체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요, 마케팅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감정평가론이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같은 걸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맥주 같은 경우, 이런 맥주, 카스 맥주가 한 병이 있다. 이런 맥주들은 전국 어디 가나 가격이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거래할 때마다 뭐 거의 똑같겠죠. 그러니까 뭐 3일 전에 거래할 때는 1,800원, 그리고 오늘 거래할 때는 또 팍팍 올라가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 100평이 있는데, 얘는 전국 어디 가나 가격이 다 틀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거래할 때마다도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는 10억에 거래했는데, 요번에 똑같이 생긴 100평의 토지가 있는데, 요번에 거래할 때는 사기당해서 비싸게 거래돼서 뭐 15억에 거래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래할 때는 또요, 뭐 금매로 싸게 거래되는 바람에 8억에 거래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거래할 때마다 이 가격이 다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이걸 가지고서 보상금을 책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세를 부과하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이 분야에서 이제 공부 좀 많이 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을 시켜서 적정한 가치를 판단하게끔 한 다음에 이걸 조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은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제 아니면은 뭐 보상금을 책정하는데 이제 써먹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써먹겠다 하는 게 바로 감정평가론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분야를 의사결정 지원 분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기초 분야. 자, 기초 분야는 어떤 책이든 맨 앞쪽에 있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교재는 이제 기초 이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책은 이제 총론 이렇게 써 있는 책도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주로 이제 부동산이 뭘 공부하는 학문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은 또 뭐냐, 이렇게 뭐 세 번째는 뭐 부동산을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분류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특성이다. 그래서 일반 채하고는 다른 좀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쭉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가장 뭐 기본적으로 여러 용어도 좀 정리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간단한 상식을 좀 갖추고 시작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기초이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 이 의사결정 분야를 가장 강력히 얘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분야가 있는데, 이게 바로 부동산 경제이론입니다. 자, 이거는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파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맨 먼저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를 갑자기 살려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면 가격이 막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반대로 살려는 사람은 뭐 그대로인데 팔려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이 엄청나게 많다. 그럴 경우는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계속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그리고 다양한 경제 현상을 집어넣다 보니까 오히려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논리적으로 분석해야겠다 하는 걸요 수요 공급 이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두 번째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다시 말하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시장에서 그 매수자는 가능하면 돈은 조금 주면서 물건을 잔뜩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자, 반대로 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도자는 파는 자를 얘기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돈을 좀 많이 받으면서 물건을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충돌이라는 겁니다. 충돌. 그러면서 결국은 가격과 수량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하나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데, 자, 이러한 시장은 일반 재화 시장인 맥주 시장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독특한 좀 특성이 좀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쭉 살펴보는 게 시장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시장은 일단은 어떤 경제 활동 수준, 다시 말하면 뭐 건축량이라든가 아니면 이 거래량, 기타 부동산의 가격 이런 것들이 때로는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알므로써 앞으로 이제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도움을 받고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부동산 경기 변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제 이론이다 해주는데, 자, 이런 거 외에도 이제 기초 분야는 뭐 각종 어떤 법률적인 상식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뭐 투자 같은 거 이런 거 하려면은 뭐 민법에 있는 뭐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뭐 기타 뭐 세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각종 공법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어떠한 뭐 투자 같은 걸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그런 거마저 여기서 공부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거마저 여기서 공부할 수는 없고, 그거 이런 걸 여기서 다 공부하게 되면 이 부동산 학만 가지고도 뭐 1년 내내 공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공부할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뭐 그쪽으로 아는 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별도의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1차의 민법이라든가 2차 과목에 그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그리고 각종 나머지 각종 부동산 관련 공법들 여기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각종 법률적인 상식을 제공하는 파트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예전에는 아주 이제 2000년대 전후로 해서는 이 부동산 학의 범위가, 그러니까 공부 범위가 이거보다도 훨씬 더 넓었습니다. 넓어갖고 무슨 뭐 신탁론이라든가 기타 뭐 보험론이라든가 아니면 컨설팅론, 뭐 기타 중개론, 권리 분석, 뭐 별의별 게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하는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끝이 좀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계속 그 당시에는 건설교통비였습니다. 이 건설교통비에 계속 이제 이의를 제기했던 겁니다. 제발 좀 이 부동산학, 특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부동산학도 좀 제발 좀 범위 좀 정해달라. 우리가 좀 공부할 수 있는 범위 좀 정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건설교통부에서 표준 목차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 정도 범위에서 계속 출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표를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표준 목차입니다. 그래서 2007년서부터는 여기서 발표한 표준 목차 위주로 해서 쭉 계속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 어떤 책을 보든지 부동산학의 어떤 책을 보든지 요 내용을 싣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요게 뭐 뒤로 가든가 뭐 이게 앞으로 가든가 이렇게 순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교재는 요 내용을 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거를 앞으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1년 동안 공부하셔서 이제 이게 높은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 기초 이론 여기서 몇 문제 정도 나오냐, 이거는 어떻게 정확히 몇 문제 나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최근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그 정도 이 정도 정도가 문제가 나온다 뭐 그런 얘기지 반드시 그만큼 나온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 기초 이론 여기서는 한 3문항 정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3문항. 그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제 수요 공급 이론, 여기서는 이제 예전에 많이 나온 적도 있었는데 통상 한 5문제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자체 내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다른데 뭐 여기 뭐 정책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계속 나오니까 상당히 중요한 파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시장 쪽에서는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다음에 경기 변동 쪽에서는 1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다 중요한 파트인데 특히 이제 투자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많이 나온 적도 있는데 한 5문항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근래 들어서는 이 금융론 쪽이 좀 더 많이 나오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우리 실생활과 극히 밀접히 관련돼 있죠. 곧바로 우리 현실 경제하고 이게 접목될 수 있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발론에서는 2문제 내지 한 3문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한 2문제 나오다가 1문제 정도는 나중에 이제 입지 계수다 해갖고 계산 문제가 간단한 계산 문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걔가 이제 들어가면 한 3문제 나오고 걔가 빠지면요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그다음에 정책 쪽에서는 한 5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용론이라든가 관리론, 그다음에 마케팅에서는 1문제 정도, 그리고 특히 이용론 쪽에서는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지론에서는 한 2문항 정도. 그 다음에 이 감정평가에서는 6문항 정도가 이렇게 꾸준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토탈 한 40문제, 한 40문제가 아니라 40문제를 출제하는데, 여기에 이제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공부를 할 건데, 자, 잠깐만,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뭐 효과적인 공부가 될 것인가, 이 간단히 언급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쭉 공부할 건데, 이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간혹 오셔갖고 이제 어떤 형태로 공부하는 게 가장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공부가 될 수 있냐 이런 거를 간혹가다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열심히 꾸준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만약에 제가 어떤 왕도가 있다면 혹은 빨리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이 엊그저께 이제 본 시험이 28회인데, 자, 2017년도에 본 시험이 28회입니다. 그러니까 28회 정도가 이제 문제를 많이, 40문항씩 거의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 28회 정도의 문제를 물론 한 15회 때 이전 문제는 아주 쓸데없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5회 추가 시험 이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나온 문제가 또 물어보고 그리고 약간 비슷하게 또 물어보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5회 추가 시험부터 15회 때 보고 한 번 더 너무 어렵게 내는 바람에 그 수험생들이 반발이 너무 심해서 15회 추가 시험 한 번 더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한 번 더 봤는데 15회 추가 시험부터 28회 시험까지는 그래도 난이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그리고 쓸만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꾸준히 풀어본다면 그러니까 책만 가지고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은 문제 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이런 내용이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네. 이렇게 자꾸 풀다 보면은 나름대로 시험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 내용에서는 이런 걸 자꾸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거는 볼 필요도 별로 없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꾸 시험 범위가 정해지니까. 그래서 맨 먼저 할 거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이거를 제가 계속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수업 중에도 이제 기출문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풀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부족한 부분은 서점 같은 데 가면은 기출문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푸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기출문제 풀이 시간을 아마 이제 가질 겁니다. 그럼 그때 풀 수도 있을 거니까 만약에 안 되면은 거기 그 서점에서 그걸 계속 풀이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이제 국가고시가 이제 보통 60점 이상 절대평가 형태의 국가고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권장 난이도가, 그러니까 자, 이 시험을 이런 식으로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겠죠. 시행기관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상급 난이도다, 중급 난이도다, 하급 난이도다.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보통 이제 상급 난이도에서 한 30% 정도 이렇게 출제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중급 난이도에서 한 40%, 하급 난이도에서요, 한 30%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해서 이제 한 60점 이상 맞게 되면 이제 합격하는 이러한 형태 아닙니까? 요때 이제 보통 이 하급 난이도 이런 것들은 보통 한 3개월 내지 한 4개월 정도, 요 정도만 꾸준히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하급 난이도다. 그리고 이 중급 난이도는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보통 한 10개월 정도, 이 정도를 꾸준히 공부했을 때, 물론 요거는 뭐 사람마다 좀 빨리 끝나는 사람도 있고 약간 늦어진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학습 능력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한 1년, 그러니까 10개월 전후로 해서 꾸준히 공부했을 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중급 난이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상급 난이도는 요거는 어떤 경우에는 뭐 3년을 공부하든 4년을 공부하든 거의 손을 대기 힘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냐? 요거는 간단합니다. 왜 가냐면 이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틀리. 그러니까 전부 다 쉽게 문제를 내게 되면 전부 다 합격하는 거죠. 그러면 시험 보는 의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평가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어렵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러한 문제들은,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이게 딱 보는 순간 이제 몇 번 공부하시다가 너무 어렵다 싶은 문제들은 그냥 과감히 제끼셔도 상관없다. 제끼는 거. 그러니까 스킵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100문제를 물어봤을 때 40문제는 틀려도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자꾸 손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그리고 공부가 너무 힘들어지고, 급기야는 나중에는 이거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제가도 몇 번 계속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도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아주 어렵다 싶고 그다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제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끼셔도 어쨌거나 우리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시험에 합격하는 게 주목적이지 어떤 학문을 탐구해 갖고 뭐 대학원 같은 데 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한다는 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렵다 싶은 문제들, 이런 것들은 과감히 이제 제끼셔 갖고 차질 없이 1년 만에 시험에 합격하시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잘 마치더라도 70점 이상 넘어가는 겁니다. 왜 넘어가냐면 요거는 뭐 극단적인 경우는 뭐 찍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30% 정도 되니까
뭐 찍는다 하더라도 한 10문제 넘어가니까 그 중에서 두세 문제 맞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한 뭐 5점 내지 이렇게 그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거 이상으로 한 5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이 부동산학은 그동안 15회 추가 시험부터 꾸준히 이제 계산 문제가 한 7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7문제. 그래서 26회 때 7문제가 나왔습니다. 7문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7문제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25회 때는 무려 11문제가 나왔습니다. 11문제. 그리고 자, 엊그저께 불과 2개월 전에 봤던 2017년도에 봤던 시험은 이 28회 때랍니다. 28회 때는 10문제가 나왔습니다. 10문제. 그리고 27회 때, 요때는 9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래 들어서는 계산 문제가 꾸준히 10문제 전후로 해서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이 계산 문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높아졌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계산 문제 10문제를 아예 계산 문제만 나왔다면 나는 포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굉장히 많으신데,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자칫하다가 1년 내내 공부해서 헛고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10문제 중에 한 5문제 정도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한 5문제 정도는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충분히 본인이 해결하고 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1년 동안 꾸준히 공부했을 때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러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열정적으로 공부하려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버해서 나중에는 열정이 식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요? 자꾸 습관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 집에서 공부할 때도 동영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꾸준히 들으시고, 그리고 그다음 그게 끝나면 이제 복습도 하고 이런 식으로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자동적으로 화장실도 가시고 이도 닦고 그다음에 세수도 하고 이거를 열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꾸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거의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꾸준히 시험 볼 때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게 마라톤 코스를 42.19 코스를 열정적으로 처음부터 팍 달렸다가는 나중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비슷한 페이스로 끝까지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격하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33강 정도, 이 정도 해갖고서 강의를 마무리할 건데, 이때 이제 33강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쭉 하다 보면은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자듯이 전부 다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안 나오는 내용, 시험에서 안 나오는 내용까지도 계속 뭐 손을 대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인 그런 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다 보면은 빼고 가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빼고 가는 내용들은 중요성이 상당히 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본인이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고, 근데 뭐 시간 안 난다 그럴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는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는 40% 정도는 뭐라고요? 틀려도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쉬운 문제, 중급 난이도 이런 것들만 좀 안전하고 그다음 정확히 깔끔하게 맞춰서 합격하는 게 관건이지, 구석구석에 있는 걸 다 잡겠다고 해서 공부하게 되면 오히려 공부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칠판에 이렇게 적는 내용들 있죠. 칠판에 적는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밑줄도 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는 이렇게 2단계로 칠판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어디다가요? 이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밑줄도 한번 치고, 이렇게 해서 그 2가지 단계로 해서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학이 뭘 공부하는 학문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형태로 공부하는 게 뭐 효과적인 공부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곧바로 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곧바로. 맨 먼저 우리 교재 보시면 18페이지 보시면 자, 이 부동산학 그 18페이지 바로 전 페이지 보시니까 부동산 기초 이론이 있을 겁니다. 자, 기초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냐면 맨 먼저 이걸 기초 이론이다. 여기서는 자, 이 맨 먼저 한 세 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자, 이 가장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일단 이제 부동산은 뭐냐? 부동산이 뭐냐? 이걸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그 부동산이 뭐야?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을 부동산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걸 공부하기 전에는 부동산이 뭐냐? 그럴 때는 뭐 토지나 건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가능하면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개념을 정의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산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볼 겁니다. 특히 이제 토지의 유형을 쭉 구분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토지의 분류다 해줄게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부동산의 특성이다. 그래서 이 일반 재화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꼼짝 못할 뿐만 아니라 토지 같은 건 새로 만들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뭐라고요? 부동산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공부할 건데 여기다 이제 속성이라고 해서 어떤 존재 가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제 문제를 물어보는데 자, 보통 여기서 보통 한 문제 나오고 한 문제 나오고 한 문제 이러한 형태로 물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래 들어서 한 세 문항 정도 물어보는데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 분류, 특성 이렇게 해서 그 18페이지 바로 전 페이지 보시니까 부동산 기초이론이다 해서 자, 먼저 제 1장에는 부동산학 서설이라고 해서 여기서는요 이 부동산이 뭘 공부하는 학문이냐 요거를 간단히 알고 두 번째가부터 제 2장에 보니까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 마지막으로요 부동산의 특성 그리고 속성 이렇게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게 요 파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그 어떤 교재 내에서 교재의 전체적인 거를 큰 틀을 갖춘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재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나 이걸 알고 출발하게 되면 한눈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얘네들을 공부하기 전에 일단 부동산학이 뭐냐 이걸 뭐 좀 알고 출발하는 게 좋겠네요. 부동산학이 자, 그래서 이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아주 이제 그 어떤 초보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1970년대 중반에 이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셔서 건국대학교 그것도 이제 특수대학원인 행정대학원 여기서 이제 강의하게 된 게 최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륜이 아주 짧은 이게 초보적인 학문인데 일단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제 부동산학을 도입하신 김영진 교수가 얘기하는 정의 정도 요거는 알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니까 거의 18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자, 이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박스 친 거 그게 바로 그 이분이 얘기하는 부동산학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이분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자, 일단의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부동산 활동이다. 자,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들 이걸 얘기합니다. 예컨대 이제 거래 활동이라든가 중개 활동 아니면은 아까 쭉 써놓은 뭐 금융 활동이라든가 부동산과 관련돼서 그 개발 활동이라든가 뭐 이용 활동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부동산 활동이다. 중개 활동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주목 구구시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가능하면 능률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능률화를 시켜보자. 자, 그러니까 능률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 효과적으로 해보자 그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최소 비용으로 어떻게 해요? 최대 효과를 내보자 하는 걸요 능률적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이러한 학문 자체가 과학적이 될 필요가 있겠네요. 아니면 효율적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능률화 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게 이제
부동산학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학의 목적이다.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여러 가지 원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응용 기술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리라는 것은 일단 어떤 뭐 이론적인 측면 이런 걸 강조하는 개념이고 응용 기술은요 실무적인 측면 요걸 강조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뭐 이론적인 지식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능력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약간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론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는 과학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학성. 그리고 실무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는 뭐 기술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과학성이라는 자체는 어떤 그 학문이 지니고 있는 어떤 본연의 뭐 성질이라 할까요? 어떤 학문적인 깊이, 논리력 이런 걸 주로 얘기하는 거를 과학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기술성이라는 것은 어떤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일단은 어떤 수단성 이런 걸 강조하는 걸요 기술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어떤 경우는 그냥 때로는 뭐 너무 어렵다 싶을 경우는 그냥 눈도장을 계속 찍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과학성이 강조된다. 그 다음에 실무적인 측면에서는요 기술성이 강조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거나 이론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결국은 이게 바로 이제 학문적인 성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학문적인 성격을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뭐라고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학문적인 성격을 조금 이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그래서 이 학문적인 성격을 간혹 가다가 한 5년에 한 번꼴로 물어볼 때 요걸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에 하나 정도 이렇게 끼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성격은 자, 먼저 학문은 크게 뭐가 있냐면 자연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의 현상, 어떤 우주의 본질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주로 공부하는 걸 뭐라고요? 자연과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뭐 수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생물, 지구과학 이런 것들 뭐라고요?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면 인간과 사물이 연결돼서 나타나는 현상들 있죠. 이거를 연구하는 거를 사회과학이다. 어쨌거나 인간이 개입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학이라든가 경영학, 경제학 아니면은요 뭐 종교학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활동들 이런 걸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라고요? 사회과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자연과학 앞쪽에다가는 자연과학 앞에는 이 기초자 혹은 순수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순수 자연과학 이렇게 표현할 때는 자, 자연의 현상, 우주의 본질을 있는 상태 그대로 분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순수 자연과학이다. 거기에 비해서 사회과학 앞에는 일반적으로 응용자 이런 걸 많이 붙입니다. 응용자. 그래서 응용사회과학이다. 그 얘기는 어떤 우리가 이러한 학문을 통해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에 써먹을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측면을 강조하는 걸 뭐라고요? 응용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또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는 이유는 특히 이제 중개활동 같은 거 이런 거 공부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요? 중개활동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응용과학이다. 응용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이제 경험과학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것들은 자세히 안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응용사회과학이다. 아니면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해서 이 눈도장을 계속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학은 뭐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이 과거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던 부동산 활동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 삼아서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학문화시켰다. 그래서 이걸요, 구체적인 뭐라고요?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체적인 뭐라고요?
경험과학이다. 세 번째는요, 뭐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종합과학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 부동산학은 이 어떤 경제학처럼 500년이 넘는 어떤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러한 전통적인 이러한 학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70년대 중반에 이제 김영진 교수님이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 강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을 쓰는데 이런 형태로 썼던 겁니다. 자, 이 부동산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부동산학. 자, 이미 기존에 있었던 학문들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이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그런 학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법률적 측면 학문들이라든가 아니면요 경제적 측면의 학문들, 기술적 측면의 학문들,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학문들을 싸잡아서 이거를 부동산에 맞게끔 적절히 뭐라고요? 체계화시켰다. 아니면은요 뭐 종합화시켰다. 복합화시켰다. 시스템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거나 자, 주변에 있는 학문들을 다 짜집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맞게끔 적절히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거나 초창기 때는 주변에 있는 학문들을 막 싸잡아서 이거를 그 학문을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내용만 무지장 많고 그리고 뭐가 주제가 일지 저주가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막 복잡하고 난잡한 이러한 형태였는데 자, 지금 이제 학문도 계속 발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상당히 정갈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뭐 초보적인 학문에서는 초보적인 티는 많이 난다 생각하시고 일반 다른 학문에 비해서 어쨌거나 이 법학도 조금 세분화한다면 사법학이라는 게 있고 공법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법학. 자, 사법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개인들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법. 이런 거 뭐라고요?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제 민법이라든가 상법 이런 거를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법이라는 것은 자, 국가가 위에 있으면서 개인들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자 한다. 아니면은 국가들 간에 그러니까 뭐 중앙행정기관이 있고 지방행정기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들 간의 그 법률 관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법들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이거를 공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행정법이라든가 형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라고요? 공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학문이라는 것은 뭐 경제학이라든가 경영학이라든가 뭐 회계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걸 전부 다 뭐라고요? 경제적 측면의 학문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통계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에서는 뭐 토목학이라든가 아니면요 건축학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기술적 측면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주변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학문들을 싸잡아서 이거를 부동산에 맞게끔 적절히 조화롭게 했다 해서 이걸요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리 학문이 이렇게 출발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해서 우리나라 학문의 부동산학의 발전에 매우 기여했던 게 요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근래 들어서는 자, 기본적인 틀 자체는 이렇게 이런 종합적으로 접근한 틀은 유지되면서 잠시 후에 잠깐 언급하겠지만 의사결정 분야 있죠. 의사결정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형태가 상당히 많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사결정식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갖추면서 의사결정 분야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규범과학이다. 자, 규범과학이라는 자체는 자, 이 규범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 학문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뭐 투자 같은 경우는 올바른 활동이고 투기 같은 거는요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못한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이 공부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런 측면에서 뭐라고요?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동산학이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뭐 이론적인 지식도 좀 필요하고 실무적인 능력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개척하기 위한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거기 어딜 잠깐 보시냐면 19페이지 보시면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식이라고 해서
자, 이건 이제 학문을 만들어 보는, 다시 말하면 부동산 학이 있다면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 보는 방법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 책이 있다면 책을 한번 써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일반적인 접근 방식.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종합식 접근 방식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의사결정 분야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일반적 접근 방식에는 분산식 접근 방식, 요거는 그야말로 학문별로 개별적으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만 가지고 부동산을 정의해 볼 수 있죠.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이거를 그 분상식 접근 방식 해주고, 중점식 접근 방식은 예컨대 이게 법학에 중점을 두거나 아니면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거나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중점식 접근 방식,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자, 20페이지 보시면 종합식 접근 방식은 뭐 그야말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이죠. 이런 걸 싸잡아서 이거를 학문화시키는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요? 종합식 접근 방식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출발해갖고 학문이 이제 발전해 왔던 겁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행태과학적 접근 방식이다. 요거는 자, 인간이 부동산을 대하는 행동과 태도 있죠. 이런 걸 중심으로 해 접근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느닷없이 아무거나 이제 구입하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뭐 지나가다가 저거 뭐야 하면서 뭐 신기하네 하면서 주목을 할 겁니다. 주목. 이걸 어텐션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거 요모조모 뜯어보더니 사고자 하는 어떤 흥미를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인터레스트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 사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욕망, desir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계약을 체결하는 행동에 돌입할 겁니다. 이런 게 일종의 뭐라고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하는 행동과 태도다 이렇게 합니다. 중개업 시간에 이런 걸 좀 할 건데, 자, 이러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학을 전개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행태과학적 접근 방식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중개론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론, 뭐 각종 부동산 경영론 이런 거에서 많이 엿보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식 접근 방식은, 자, 인간은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하면서 자기 이윤을 극대화를 실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면 이 중에서 가장 최적 대안을 선택해 보겠다 하는 걸 뭐라고요? 의사결정식 접근 방식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투자, 금융, 개발, 정책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엿보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거기 얘기하는 현상학적 접근 방식이다. 요거는 이 부동산이 있다면 그동안은 인간들이 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하나의 사물이다 아니면 하나의 뭐 종이다, 인간이 다룬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다루니까 때로는 뭐라고요? 뭐 엉망으로 다루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난개발 같은 게 일삼을 수 있고 아니면 뭐 투기 같은 게 막 일삼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자, 난개발이라든가 투자 같은 거, 투기 뭐 이런 게 자꾸 심해지면 그러한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온다고요? 인간에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그래서 자, 인간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하나의 주체로 보는 겁니다. 한 몸으로 보는 겁니다. 한 몸으로 본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걸 뭐라고요? 이거를 현상학적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론 이런 거 하다 보면 주변 환경과 잘 어울려야 된다 하는 뭐 환경 분야라든가 아니면 생태학 문제 이런 측면에서 극히 간간히 엿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애초에 어떤 식으로 출발했다고요? 이렇게 그 종합적 접근 방식의 역대로 출발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릇 부동산 활동할 때는 세 가지 측면을 항상 고려해가면서 접근해야 된다 하는 거를 복합적 접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접근이라고요? 복합적 접근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아파트를 뭐 구입하려고 한다 쳐볼게요. 그러면 항상 요 세 가지 측면이 항상 법경기입니다. 법경기. 자,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이런 것들을 공히 고려해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복합적
접근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예컨대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는 사기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등기부 같은 거 꼼꼼히 따져가면서 결정해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 집값 같은 게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도 공히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 그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사까지 마친 다음에 힘들어서 이제 주무시려고 하는데 위층에 애들이 쿵쿵대는 소리가 막 들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어쩌다 한 번씩 들린다. 그거는 뭐 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때만 되면 그때만 되면 계속 쿵쿵쿵 된다. 그럴 경우는 거의 막 스트레스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처음에는 항의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막 멱살 잡고 싸우다가 급기야는 뭐 살인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신문지상에 왕왕 있죠.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에서도 제대로 지어져 있는지 이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항상 무릇 아까 모든 부동산 활동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항상 고려해 가면서 결정해야 된다 하는 걸 뭐라고요? 복합적 접근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대 측면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잠시만 끊었다가 몇 가지 정리한 다음에 곧바로 자, 개념, 분류, 특성 이런 내용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끊겠습니다.